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유튜브, 콩앱으로 들으시면서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전혜연 의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다. 네. 자, 지난주 후반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동의 여부에 따라서 강간죄 처벌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가 지금 이제 걷어들였습니다. 잡음이 지금 계속 있는데 이른바 이 비동의 간음죄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지 최근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 교수님? 예, 일단 형법을 살펴보면은요, 간음죄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이런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것이 됐다라면은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 비동의 간음죄이고요. 현행법이 지금 폭행, 협박, 즉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한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단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온 바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계에서도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요구는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26일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양성평등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어떤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큰 틀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핵심은 양성평등 기본계획이니까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여가부의 이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비동의 간음죄인데요. 여가부에서는 이것을 도입을 추진하겠다.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여가부의 기자들에게 설명한 브리핑 내용 등을 보면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쳤다고 했고요.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려면 그에 앞서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가부가 발표를 한 건데 법무부에서는 브리핑이 끝난 후 6시간도 안 돼서 개정 계획이 없다 이렇게 공지를 한 겁니다. 그럼 여성가족부의 입장과 법무부의 입장이 다른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 비동의 간음죄가 됐을 경우에는 무고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무고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9시간 만에 계획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철회하면서 한 나라의 부처가 5년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느냐. 그리고 이것이 일부 여당 유력 정치인의 입김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건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 날인 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200개가 넘는 단체가 소속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번 일과 관련해서 앞서 이제 무고를 언급한 여당 정치인들의 이름도 또 거론이 되고 있고 여권 인사가 이제 여성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게 되면 이렇게 매번 휘둘려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금 이 안에 들어 있고요. 또 어떤 의사 결정이 이렇게 번복되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지금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의사결정 상황부터 먼저 좀 짚어보면서 그 과정에서의 문제까지도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 변호사님? 네, 일단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정부 부처에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그 주무부처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관계부처라고 볼 수 있는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그에 따라서 주무부처라고 볼 수 있는 여가부가 검토하지 않겠다. 마치 법무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금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로 이제 바뀌고 나서 노동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번복하니까 바로 노동부 장관이 또 철회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교육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거 논의된 바 없다라고 하니까 또 철회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이 과연 이게 시스템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네. 계속해서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정부 부처 간에 이토록 협조가 안 되고 이토록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숙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제가 양성평등위원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전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된 후에 발표된 네. 내용을 법무부가 반박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이 또 의견을 내니까 9시간 만에 철회한다. 이거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정상 정치권의 입김에 부처의 5년간 기본계획이 흔들리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내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기 네. 있기 때문에 과정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내용상에 있어서 네. 이게 정말 허무니없는 내용이다. 예전에서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가 여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철회한 내용이다. 이러면 뭐 어쨌든 철회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주장을 한 바가 있었고요. 특히 UN 소속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강간죄 구성 요구가 문제가 있다. 개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즉 정치 의제가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강간죄 구성 요건은 인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개정을 요구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 내용이 그럼 어느 부처에서 주장한 것이 더 맞느냐에 대한 타당성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무 이렇게 정쟁적인 요소이라던가 정치적인 특정 정당의 입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과정상과 내용상 이렇게 짚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부 언론은 또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는데 여가부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게 팩트인지 국민들이 굉장히 알 수 없도록 지금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법무부에서는 검토 필요라는 입장을 내세웠다라고 하고요. 네. 그것을 여가부에서는 검토하겠다라고 공식 그 문서에 그렇게 검토라고 하니까 그것을 본 이제 언론들은 이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언론 보도를 낸 거라는 것인데 그럼 정말 검토 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 검토를 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또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 부처 간에 이거는 의사소통이 안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은 검토 필요로 정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에서 단순히 검토라고 하면은 뭔가 이때까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검토라고만 이렇게 보고서에 올리면은 대부분은 이제 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내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가부의 잘못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율이 됐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그 법률의 재개정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처에서 의견을 내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국회가 가장 큰 몫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법무부에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추진이 되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다가만 왜 이렇게 입장이 흔들리냐 이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게 계속 법안이 올라갔다가 사실상 뭐 계류되고 있고 사실상 무산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책 내지는 이러한 뭐 여가부의 흔들림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국회에서 이거를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회가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온 기본계획 안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부처별로 입장이 엇갈리는 법안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와
행정안전부 간에도 쟁점이 다른 법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는 이것이 물가 인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와 연관된 부분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방의 재원이라든가 지방에 있어서의 어떤 환경보호를 위한 부분이라든가 해서 이것을 국회 상임위에서 부처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또 전문위원회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성가족부의 본연의 업무는 네. 여성이라든가 국제적 인권에 맞춰서 지금의 법 개정에 대해서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것이 국회에 와서 예를 들면 뭐 상위법과 충돌한다든가 네. 헌법에서의 가치와 맞는다든가 이런 부분 논의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의 논의 과정은 마치 법무부와 법무부는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리고 있는 네. 거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가부가 낸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정치인들을 보면 대선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뛰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치권의 힘으로 제대로 된 논의도 해보기 전에 좌초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내용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여갑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정말 국제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예를 들면 반인권적 내용이고 예전에 국회에서도 타당한 이유로 미뤄졌다는 내용이면은 법무부에서 거기에 적법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사실상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많은 의원들이 관련된 법안을 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잘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국제 인권 단체라든가 200개가 넘는 여성 단체가 이것을 주장하는 데는 타당성에 분명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서 어떤 안을 좀 쉽게 말하면 부처를 주저앉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용과 과정 모두 지금 보여지는 형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동의 간음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여성에서 이제 꾸준히 제기를 해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법적으로 어느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조 변호사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모두 다 처벌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형법상 강간죄를 보면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폭행 협박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죄형 법정주의 때문에 법문에 있는 요건들을 갖춰야만 처벌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형법에 있어서는 강간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이 수반된 어떤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간죄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다시피 그루밍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때린다거나 협박을 해서 성관계에 이르기보다는 네. 어떤 위력관계 아니면 어떤 위계에 의해서 성관계까지 가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폭행 협박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이 더욱더 양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가 되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중에 하나가 폭행 협박을 우리 법원에서는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좁게라는 건 어떤 건가요? 한거 불능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이렇게 좀 누른다. 요 정도는 옛날엔 안 됐었고요. 요즘엔 됩니다. 예전에는 너 왜 못 피했어? 너 그 정도면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겠는데 한 거 할 수 있었겠는데 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폭행 협박이 필요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 정도의 폭행 협박이 이제 필요하지 않고 최근에는 사실상 합의가 된 성관계인지 아닌지가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그렇군요. 보는 것처럼 이렇게 폭행 협박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법에서는 아직도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랑 현실 간의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괴리가 생기면 법원에서 일정 정도 기준을 만들어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 처벌을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법이 있고 해석은 조금 더 넓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거불능을 조금 더 요건으로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재판부마다 좀 다른 결론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있겠네요. 어렵고 억울하고 이게 또 반대로 가다 보면은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그렇겠네요.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인식 수준을 법이랑 좀 같이 가자.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는 성관계는 처벌하자. 이런 관점에서 나오게 된 것이 이제 비동의 알겠습니다. 간음죄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배경에 의해서 도입 논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법에 쓸지 규정할지는 또 여러 가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현실과 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것이다. 필요한 부분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성범죄자의 죄를 벗기려는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계속 이걸 묻는 겁니다. 너 정말 죽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어? 그 정도로 협박을 당했어? 이거는 피해자한테 원인을 규명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되고 있는 점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엄청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사례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에 있어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현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해 주셨듯이 법도 거기에 따라서 맞아야 되는데 성폭력 상담소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에 무려 66개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사례를 분석을 한 겁니다. 1000건이 넘는 걸 분석해 봤더니 직접적인 폭행, 협박 때문에 성폭행이 된 것은 28.6%에 불과했어요.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위계적인 것에 의해서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암시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협박이 됐을 수도 있는 건데 맞지 않는다. 이론적인 차원에서도 법 개정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실적인 수치도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교수님께서 지금 법원에서 계속 이렇게 너 피할 수 있었어? 저항할 수 있었어? 이거를 따져 물으신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굉장히 정밀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 피할 수 있었어? 뭐 도망갈 수 있었어? 이거를 묻는 거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요. 웬만하면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 형법상 강간죄가 비동의 간음죄랑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도 이제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바뀌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좀 법에 반영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비동의 간음죄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비동의 간음죄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생각해볼 문제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있을까요? 이제 동의 비동의를 실제로는 어떻게 입증할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처벌한다. 이런 지금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동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사실 이게 있는 사실을 입증을 하는 거는 증거들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무에 있어서는 없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법원에서도 없는 사실, 부존재 사실을 입증을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게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판례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검사가 없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지니까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또 이제 형사 대원 측에 있어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이게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문제를 우리가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제 하나 필요하고요. 필요한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무고죄 관련해서 이제 동의가 없으면은 이게 무고죄가 너무 양산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고죄라는 게 지금 있고 실제로 처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잘 하고 엄밀하게 하면 또 무고죄 를 악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논의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무고하는 거 죄가 없는 걸로 잘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왜냐하면 네, 정치권에서 있죠. 자꾸 그러니까 네.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서 엄벌해달라고 해서 당시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엄벌하고 있는지 통계는 어떤지 이미 다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선을 거치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볍게 처벌하고 너무나 많은 예를 들면 이제 남성들이 주로 무고 때문에 피해를 입는 듯이 이렇게 정치권이 양상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논의를 하자면 네. 말씀해 주셨듯이 법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어떻게 입증할지를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서서 선정적인 언어로 할 수 있는 의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2032번님이 중년 50대 중년 남성이신데 그동안에 이제 배워온 성관념이나 성평등 개념이 남성 편향적이었고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느끼고 계시다고. 그래서 비동의 간음죄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여가부가 너무 성급하게 지금 처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하시면서 인격과 존엄이라는 게 무엇보다 사람 사이에서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무고의 우려가 있다면 조건이나 절차 등의 보완 장치를 더 촘촘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또 지금 입증해야 되는 부분 이런 법적인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건너가 보도록 하죠. 요즘에 난방비 때문에 난리인데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 어제 이제 전 국민에게 3개월간 겨울이죠. 3개월이라는 건 아마 이제 겨울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1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자면서 추경 예산 편성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그동안에는 사실 그 에너지 바우처라고 그래서 지원을 해왔던 취약계층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난방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한 것인데 네. 이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이제 전 국민으로 그냥 이 범위를 확대를 하자. 그렇죠. 그래도 예산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계산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일단 뭐 가장 가지고 있는 입장 자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하자라는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네.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현금 지원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10만 원씩.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상 지금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고 이런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는 경제 정책에도 조금 배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다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온 국민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에 우리가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지금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네. 취약계층을 어떻게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모자르고 인력이 모자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기존의 정부의 정책 취약계층 위중에 집중적 중점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거고요. 현금 지원은 통화량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지적까지 지금 해 주셨습니다. 자,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 뉴스픽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픽 전 국민에게 지금 난방비를 3개월간 10만 원씩 지원을 하자는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의 주장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지금 여쭤보고 있고요. 먼저 조론 변호사께서는 현실성은 좀 낮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교수님께서는? 일단 저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경태 의원이 지금 이걸 발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최근에 친윤 비윤 논란이라던가 또는 여성 민방위법을 비롯해서 국민의 기대 못 미치는 쪽으로 가다가 다시 정책적으로 어떤 의제를 던진다. 그리고 주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 이런 변화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정책을 언급한 것 자체는. 그렇죠.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은 어쨌든 매달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한 거고 네. 안철수 의원은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 네. 예를 들면 요금 체계의 문제라든가 정책적으로 에너지 효율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정책 토론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다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안이 추진이 되려면 여당 내에서도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라든가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봤을 때는 전국민 대상은 어쨌든 여권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통계를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실과 기재부에서 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 대한 내용은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금액을 올리고 네. 가스요금 할인 폭은 인상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을 분석해 봤더니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전국 2,200여만 가구를 기준으로 됐을 때 10%에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또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라는 의견이 하나 있지만 더 집중하자는 거죠. 이 폭을 좀 넓혀야 된다. 폭은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추경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충남 보니까 예비비라든가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지자체에서 각자 발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자체별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가 있죠. 또 손해 보시거나 아니면 더 지원을 정말 받으셔야 될 분들이 또 누락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적인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지원 대상을 조금 넓히자는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지원자를 좀 넓히는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해 주셨어요. 혹시 이제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언급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두 분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네. 지원금 상향하는 것도 아까 뭐 2배 정도 늘린다라고 했지만 네. 그 부분도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상향할지도 이제 여당이라든지 정부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확대를 하려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추경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회가 또 여당과 야당이 또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의 이런 지금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을 지금 합의가 네.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치적인 정쟁 빼고 빨리 합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고사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 가구 중심 이런 적의 대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네. 거고 그럼 영세 자영업자를 어느 정도에 포함이 될 것이냐 정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예.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 안 하면 안 준다 이러면 사각지대 계속 발생하는 부분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찾아가는 행정을 해줘야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병행이 돼야 정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발휘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0324번님께서는 돈을 뿌리는 것보다는 가스값을 낮추는 게 지출을 줄여주는 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사우나들도 지금 문을 닫게 생겼다. 이런 지금 지적도 해주셨어요. 앞서 영세자영업자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리고 최강승님께서는 10만 원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게 다행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